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스쿨입니다. 오늘은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화산이 일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남태평양 해저화산 분화로 섬나라 통가에 초대형 쓰나미가 덮친 가운데 이번 화산에 따른 흔들림이 규모 5.8 지진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6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폭발을 일으킨 통가 훈가 하파이 화산에서 불과 65km 떨어진 통가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누쿠알로파는 1.2m 높이의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현지 주민 메레타우파는 뉴질랜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 땅과 건물이 흔들렸고 파도가 밀려왔다. 내 동생은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산 분화 수분 만에 쓰나미가 도시를 덮쳤고 주변 주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거리가 비명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고지대로 향했다고 당시 상황을 되새겼습니다. 통가에서 발생한 피해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주통가 뉴질랜드 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누쿠알로파 북부 수변 지역의 선박과 큰 바위가 무트로 밀려 올라오는 등 쓰나미가 큰 충격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누쿠알로파 시내의 화산재가 두껍게 내려앉은 외엔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없지만 화산 분화의 여파로 통신이 끊긴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가늠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아던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이 해저 화산은 대한민국 면적의 버금가는 넓이가 한순간에 화산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것이며 훈가 하파이 화산이 뿜어올린 화산 구름은 우주에서도 뚜렷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알래스카 주립대 지구물리학연구소는 분화로 인한 폭발음이 북반구에서도 북쪽인 알래스카에서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사례로는 크라카타오와 노바롭타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크라카타오 화산은 1883년, 알래스카에 있는 노바롭타 화산은 1912년 각각 역사에 남을 수준의 대규모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두 화산의 분화 강도는 화산 분출 지수로 6에 해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력을 나타내는 지수인 VEI는 0부터 8로 매겨지며 한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분출량이 10배씩 늘어나는데요. 일각에선 훈가 하파이 화산의 15일 분화가 지닌 폭발력이 VEI 5나 6에 해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의 폭발력이 VEI 4 이상이었다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VEI가 6 이상인 화산 분화는 대기권 높이까지 대량의 화산재와 가스를 뿜어올려 태양광을 차단, 이후 수년간 지구 기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가와 2000km가량 떨어진 뉴질랜드는 물론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와 일본 동부 태평양 연안 등 환태평양 주요 국가들도 한때 해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의 해저 화산 폭발로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에 버금가는 대형 쓰나미가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통가에서 무려 8000km가량 떨어진 일본마저 긴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산 폭발에 따른 해저의 움직임은 여러 방향으로 표면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잔잔한 수면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퍼져나가진 않고 지각 운동 형태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전파하는데요. 진원과 지각 운동을 인지했다고 해도 피해 예상 지역을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해양과학 전문가인 김성용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는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장파장 수면파가 생긴다. 장파장은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그중 특히 연안으로 이동한다며 연안으로 접근할수록 속도는 감소하는데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 만큼 파도의 높이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쓰나미가 덮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의 충격파는 바다를 수평 이동하며 감소할 수 있지만 지진 해일 등의 규모가 워낙 크다면 멀리까지 강력한 에너지를 보냅니다. 더욱이 태평양에는 화산 폭발과 지진 등의 충격파를 상쇄할 수 있는 육지가 없습니다. 태평양으로부터 한반도를 감싸는 형태의 일본이 한국의 방파제라고 평가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권창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두산 화산연구단 박사도 거리가 멀어 길어진 파형 에너지가 육지에 도착해 짧은 파형 에너지로 변하면 여기에 비례해 쓰나미가 높아져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태평양 통가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 여파로 불레고리에 속하는 일본의 16일 새벽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일본 8개 광역지역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것은 5년여 만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전 0시 15분 규슈 가고시마현, 아마미 군도, 도카라 열도 일대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태평양과 접한 전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오전 2시 54분에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의 대해선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현재는 이와테현에 내린 경보 외에 여타 지역의 대해선 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후 통가 제도에서 발생한 화산으로 인해 일본에 최대 3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통상적인 지진에 의한 쓰나미와는 다르다면서 기압 상승과 함께 해수면의 변화가 보여 분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나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난 지시에 따라 해안가 주변 주민들은 대피소 등지에서 불안한 밤을 보냈는데요. 일본 소방청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치바현, 도쿠시마현, 고치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등 8개의 광역지역 내 10만 8,667가구 22만 9,238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날 NHK에 따르면 아마미시 고미나토에서는 전날 오후 11시 55분 1.2m 높이의 쓰나미가 확인됐습니다. 아마미시는 모든 주민에게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테현 구지항에서는 오전 2시 26분 1.1m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며 수위가 상승 중입니다.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서는 90cm의 쓰나미가 관측되는 등 각지에서 1m 미만의 쓰나미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통가 화산 분화로 일본뿐만 아니라 바누아투에서는 약 1.4m,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에서는 1.1m, 남미 칠레에서도 1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도 또 한 번의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의 화산 폭발로 일본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본 기상청이 급박한 와중에도 지도상에 독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독도에 적힌 설명글을 보면 오키 아일랜드로 표시돼 있습니다. 오키 제도란 일본 내에 4개의 큰 섬과 약 180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진 제도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일본 기상청 지도를 보면 4가지 단계로 쓰나미 예측, 쓰나미 주의보, 쓰나미 경보, 주요 쓰나미 경보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있는 일본 지역들 대부분이 쓰나미 예측 상태로 비교적 안전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독도 또한 일본 영역에 포함시켰으며 또 독도의 최대 높이 0.2m의 쓰나미가 올 것이라고 주의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 자국의 침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일본이 소멸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도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충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슈칸 다이아몬드의 스즈키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1월 15일자 최신호에 일본을 버리기 시작한 부유층 몰락 일본을 덮친 칠중고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경제 성장률, 주가 상승률, 교육 환경, 엔화 구매력,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추락하고 있다며 부유층을 비롯해 정보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본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유층은 일본에 있으면서 재산의 해외 도피를 가속화하고 있다.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을 끌어내지 못하면 일본 침몰에 동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사 부편집장은 하지만 우리는 일본 예찬붐에 취해 있을 수 없을 만큼 일본 침몰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일본을 보여준 거울이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을 둘러싼 혼란, 원격 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 환경 등 디지털 후진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일본은 지금 칠중고에 격침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칠중고로 과도한 재정 지출 확대, 국민들의 일본 주식시장 이탈, 후진적인 교육 환경 등을 꼽았습니다. 기사는 교육 후진국이 된 일본의 상황도 짚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OECD가 2018년 세계 72개 국가, 지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사용 등을 포함한 대부분 항목에서 전체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 히토스바시대 명의교수는 최근 일본이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선진국 지위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현
현 재무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명희 교수는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으며 그는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중동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비전 2021, 사우디 비전 2030, 쿠웨이트 비전 2035와 같은 국가 전략 비전들이 예시입니다. 알다시피 중동은 오일머니로 유명합니다. 신의 선물과도 같은 막대한 원유 보유량을 토대로 막대한 부를 누렸죠. 하지만 석유 사업은 환경 책임, 투명 경영과 탈탄소의 새로운 시장 흐름과 함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이에 따라 국가 경제 체계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디지털 전환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차원에서 사우디 비전 2030을 추진하며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이커머스를 포함한 전체 시장의 디지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황금의 땅으로 불리는 중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나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6박 8일간의 중동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정은 수소협력 경제외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2022년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스마트시티 분야는 한국과 UAE, 양국 협력 시너지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18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UN 해비타트, 월드뱅크, 미주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스마트 도시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은 UAE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독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한국 대통령이 여기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UAE의 행동은 독보적으로 빛난다며 2008년 세계 최초로 탄소제로 도시 마스다르시티 건설을 시작했고 중동 지역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맨그로브 1억 그룹 식수 계획, 수소 리더십 로드맵을 통해 탄소 중립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소 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수소는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는 청정 에너지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모빌리티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와 산업 공정에 사용되는 등 미래의 핵심 에너지원이라면서 수소 경제는 탄소 중립 시대 가장 유망한 성장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UAE와 한국은 블루 수소를 함께 개발하고 대규모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증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UAE와 한국의 수소 협력으로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앞당기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이 17일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이곳으로부터 100km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현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UAE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 예멘 반군에 바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UAE 국영 WAM 통신은 이날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아부다비 석유공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부다비 경찰에 따르면 아부다비 도심에서 약 22km 떨어진 무사파에 위치한 아부다비 석유공사의 공업지역 내 시설 3곳, 아부다비 국제공항 내 신축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는 이날 공격을 인정하면서 추가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석유시설에서 일하던 인도인 2명과 파키스탄인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예멘 반군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의 주요 공항과 정유시설을 공격한 적은 종종 있었지만 UAE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이날 AFP 통신 등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동맹군이 예멘 반군이 있는 예멘의 수도 사나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경제 중심지이자 인근 국가에 비해 안전한 UAE의 본토가 피습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곧바로 반격에 나서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중동에서는 예멘 내전이 도화선이 되어 한국 방산업체와의 협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방공포인 비호투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호투는 한화 디펜스가 개발한 8륜형 장갑차인 타이곤에 구경 30mm나 40mm 기관포를 탑재한 무인포탑을 설치한 차륜형 대공포입니다. 하나그룹이나 사우디 측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우디가 드론 공격 위협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 디펜스가 K9 자주포에 이어 대공포에서도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전문 매체인 아미레커그니션닷컴은 택티컬 리포트를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가 한화 디펜스의 비호투 방공체계 생산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택티컬 리포트는 홈페이지에 사우디 측은 비호투를 비롯한 한화그룹 방산 제품 현지 생산에 꽤 관심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호투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비호투는 K200 궤도형 장갑차의 자체의 보기륜을 하나 더 추가하고 30mm 기관포를 올리고 여기에 신궁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한 비호복합과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비호투는 한화 디펜스가 자체 개발한 8륜형 차륜 장갑차 타이곤의 차체의 대공포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새로운 이동식 방공 시스템입니다. 이 이동식 대공포 체계의 무인 포탑에는 30mm나 40mm 기관포를 채택했으며 이 포는 공중에서 폭발하는 공중 파편탄을 발사합니다. 최근 들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소형 무인기는 물론 적 장갑차 등을 파괴할 수 있는 유효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군수업체인 사미는 지난 2019년 7월 자국 군사 산업의 현지화 강화를 위해 한화 디펜스와 합작회사 사미한화 뮤니션즈 시스템즈 LLC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미는 2017년 5월에 설립된 공공투자기금 소유기업으로 항공과 지상무기체계, 무기와 미사일, 국방전자 등 4가지 주요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한화 디펜스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비호투를 현지 생산하려는 것은 미국에 의존하는 무기 조달 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사우디는 탈석유화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군사비 지출의 50%를 현지화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향후 10년 동안 사우디 방산업의 붐을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최근 200억 달러 이상을 군수산업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 국내 생산과 기술의 사우디 이전을 위해 다수의 글로벌 방산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의 국방비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약 784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나타났습니다. 사우디 국방비는 인도, 영국, 프랑스보다 많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6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했으며 사우디 수입량은 전 세계 각국의 무기 수입액의 1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우디는 미국 전체 수출액의 24%를 수입하는 등 안보 분야 대미 의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사우디가 왜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사우디는 현재 요격 미사일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데요. 이 미사일의 타깃에는 대도시나 원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해상 예전도 포함됩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선 점점이 흩어진 섬 사이로 인공섬을 건설하고 파이프를 연결해 원유를 채취, 운송, 정유하고 있는데 만일 이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자칫 유전지대가 불바다가 되거나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전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란이 도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 전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미국산 패트리엇 계열의 요격 미사일로 차단해왔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무기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쟁부터 멈춰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UAE는 무기 금수 대상은 아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마음껏 사들일 수 없는 현실이며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산 천공투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으로선 국제 전략적 이유나 지정학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중동에 관심이 줄어든 미국을 대신해 중동의 첨단 기술 제품 공급자로 등극할 기회입니다. 현재 중동에는 천문학적인 국방과 보안 수요가 있지만 자체 생산 능력은 떨어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2019년 6월 방한했을 당시 ADD를 비공개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연구소를 통째로 사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체 연구개발로 기술력도 배양하고 미 행정부의 간섭이나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마음껏 확보하고 싶다는 의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한국 앞에 대기하고 있는 셈입니다.